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계톡 시작합니다. 오늘 미국 주식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코인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함께 담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지난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보통 이제 셀인 메이라고 해서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주식시장의 격언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500 지수가 35년 만에 최고의 5월 달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날은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주 금요일 날은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간 이제 관세 전쟁이 90일 동안 유예가 된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약속했던 90일 중에 20일 정도가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그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X 계정에다가 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갈등의 점화가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된 건데요.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된 내용을 미국이 원하는 만큼 다시 풀어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그 무역 관세에 대한 갈등이 다시 한번 재점화를 맞게 되면서 미국 시장도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세를 보이지는 못하는 하루였고요.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US 스틸 공장에 가서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하고 있는 25%에 대한 관세를 50%까지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장에서는 흐름이 고만고만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 철강 관련주들이 갑자기 상승세를 좀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더불어서 이 철강을 원자재로 사용하게 되는 건설 쪽 아니면 자동차 쪽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좀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엔비디아 관련된 내용인데 미국 에너지부가 2026년에 도입할 차세대 슈퍼컴퓨터에 엔비디아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스의 기술을 함께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랑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고요. 미국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측이 슈퍼컴퓨터 다우드나 제 사진을 캡처해 왔는데 이 다우드나의 공급 업체로 델을 선정을 했고요. 여기에 엔비디아의 AI 칩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다우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의 최신형 베라 루빈 칩이 탑재된 델의 수랭식 서버를 쓸 예정이고 연구진 11,000명이 다우드나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우드나의 처리 속도가 기존 시스템 대비해서 10배 정도 빠르다고 하고요. AI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 모델 훈련하는 데 있어서 활용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부 장관이 이날 발표에서 다우드나에 대해서 화학, 물리학, 생물학 등의 과학적 발견에 진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이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핵무기 설기, 유지에도 활용된다라는 게 로이터 통신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다우드나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이전에 아마 유전자 가위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전자 가위 기술로 생명과학의 새 시대를 열었다라고 평가받는 그 다우드나 이름에서 따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젠슨왕 CEO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과학적 발견의 토대다. 경제 기술적 리더십, 국가 안보의 토대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사실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 HPE가 주도를 해 왔었는데 이번 발표가 델이랑 엔비디아를 콕 집어서 이야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델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협력사인 델은 AI 시스템 분야에서 전례 없는 수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왕 CEO가 직격탄을 날렸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미국 정부가 대중국 수출 규제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알려지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미중 기술 패권에 대해서 전면에 소환이 되면서 직설을 날렸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태가 중국의
반도체 시장을 자립시키고 독립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일단 미국 쪽에서는 중국을 향해서 옥죄는 방법 중에 하나로 모회사에 이어서 자회사까지도 제재 범위를 넓히는 조치를 실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게 된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새로운 충격파에 직면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수출 통제망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중국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명시되지 않았던 계열사를 통한 우회 수입 경로를 같이 차단하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발표 시점은 지금 오는 6월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동시에 창신 메모리 그리고 SMIC 일부 사업부를 겨냥한 신규 제재도 함께 어우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엔비디아 입장에서 본다면 H20 칩 수출도 이미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미 그걸로만으로도 80억 달러의 매출 손실이 예고된 데 이어서 45억 달러에 부과하는 이 정도 금액의 재고도 같이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자회사까지 같이 통제를 맡게 된다면 이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젠슨왕 엔비디아 CEO도 사실 입장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AI 칩을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에 따른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서 오히려 "중국을 자립시키는 데 너네가 도움 주는 거야." 라면서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제재 대상이면서 동시에 중국을 옥죄일 수 있는 전략적인 카드로 같이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일단은 미국이 옥죄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립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화웨이, 텐센트, 바이두 자체적으로 AI 칩 테스트를 시작을 했고요. 자국 내 생태계도 빠르게 대체제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이 통제하는 이 행위가 오히려 중국을 자립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X 계정을 좀 볼 텐데요. 일단 주말 사이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산물의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보면 중국을 비판하면서 지수 선물이 밀렸다라는 부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관세가 원래 90일 동안 잠정적으로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20일도 채 되지 않아서 지금 이걸 깨고 글을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2주 전에 중국이 심각한 경제적 위기였고 관세로 인해서 미국에 진출하기가 불가능했었다. 그래서 중국의 자본 시장에 있어서 타격을 많이 줬고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서 긴급 협상을 성사시켰고 중국은 덕분에 그 위기를 넘기면서 사업을 재개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죠. 일단 진전이 딱히 나오고 있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듯한 모습이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봤을 때는 그 앞서서 있었던 법원 판결 있죠. 상호관세가 권력 남용이다라고 했던 요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같이 보도가 됐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했던 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까지 2배 인상한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날짜입니다. 6월 4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6월 5일부터 아마 우리 시장에 적용이 좀 되게 될 텐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25%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있었던 US 스틸 공장에서 연설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미국 철강 산업을 더욱더 탄탄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서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를 해 왔었는데 이걸 50%까지 2배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설 때는 사실 철강만 언급을 했었는데 연설하고 나서 이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는 철강뿐만 아니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50% 추가적으로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설 안에서 "관세율 25% 상황에서는 허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동안 관세 25% 매겼을 때는 기업들이 각자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50%까지 올리게 된다면 기업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50%로 인상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서 한국의 철강 업계 또한 수출 상황이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그 철강 수출액을 봤을 때는 미국 비중이 한 13% 수준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미 철강 주요 수출국으로 보면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 독일, 일본 순이어서 지금 한국이 1, 2, 3, 4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실상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인데 일단 50%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태이고요. 이런 투자 결정을 내린 그룹은 굉장히 기뻐할 거다. 그러니까 철강 그룹들 기뻐할 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로 인해서 누구도 철강 산업을 훔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0% 관세 인상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또다시 중국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또한 중국을 좀 옥죄는 부분 한 가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제재 대상에 드론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에 대한 추가 규제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30일 현지 시간 30일에 나왔던 기사고요.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보면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 행정 명령에 사인을 하게 될 텐데 중국의 드론 기업 가장 큰 기업이 DJI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오텔 로보틱스까지 이렇게 콕 집어서 중국의 기업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에서 만들어낸 무인기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지금 미국 정보기관들이 신속하게 평가하고 있고 만약에 위협으로 실제적으로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향후에 신형 모델의 미국 내 판매는 사실상 금지하겠다라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 드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고전하는 미국의 드론 기업들을 미국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가격 경쟁력이죠. 그래서 드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 드론 대비해서 중국 드론이 좀 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시장 자체에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드론 생산 확대, 투자 촉진, 기술 표준 강화 등을 통해서 미국의 드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또 중국산 제품에 잠식되어 있는 관련 산업의 미국 내 공급망도 회복하겠다라는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8년부터 중국산 드론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 시장에서 가장 선두주자로 있는 게 지금 중국의 DJI인데 DJI를 비롯한 중국산 드론은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안에서도 이미 치안이나 수색 구조, 석유 탐사, 가스 탐사,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도 지난해 12월 중국 드론 기업인 DJI랑 오텔의 기술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당국에 검토하도록 하는 명령에 법안에 처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런 행정 명령이 이번 주 안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서 뉴스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드론 관련주가 오늘 좀 시세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일단 오전장 안에서는 큰 반응은 좀 없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복수세에 대한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복수세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수인데요. 외국 투자자들을 겨냥한 추가 세금이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으로
이미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복수세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이 매력도가 더 떨어지게 됐고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다."라는 지적도 월가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원을 통과한 세법 개정안 899 조가 월가를 뒤흔들고 있다라고 보도했고요. 이 조항을 좀 뜯어서 살펴보면 미국의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나 기업, 개인의 최대 20%까지 세금을 더 물리도록 하는 방법이 고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이나 이자 같은 소극적인 투자 소득이나 미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 기업이 모 회사로 송금하는 수익 등에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과 대상국에는 미국 기업의 디지털세를 물리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과 영국 등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글 같은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불만을 계속해서 표시를 해왔던 만큼 한국도 이 영향권 안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또한 관세처럼 다른 국가들과의 긴장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려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미 의회 합동조사위원회가 이 조항이 도입되면 향후 10년간 1,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보면 약 160조 5천억 원 정도인데 이 정도의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도입 전보다 세수가 줄어들게 될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시장이 풀리는 돈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물론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봤을 때는 해당 법안이 아직 상원을 통과해야 되는 단계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에 투자한 기업들의 압력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머스크 관련된 내용 잠깐 볼 텐데요. 머스크 CEO가 이제 도지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떠나게 됐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난해 대선 선거 운동할 때 케타민이나 엑스터시 같은 마약을 포함해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서 나오게 됐고요. 머스크가 각성제인 에더러를 포함해서 약 20정의 알약이 든 약상자를 가지고 다녔고 약물 사용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꽤나 많이 초과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SNS 글을 통해서 내 건강 문제를 언급한 바가 있고 한 SNS 글에서는 극도의 행복, 끔찍한 절망,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2024년 3월 인터뷰를 보면요.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하고요. 2주에 한 번씩 소량만 복용하고 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너무 많은 케타민을 복용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나는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나는 케타민을 복용하고 있지만 적정량, 굉장히 최소량만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뉴욕타임스 보도를 봤을 때는 케타민을 자주 먹었고 때로는 매일 사용했다. 그리고 다른 약물과 섞어 먹기도 했다라는 부분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지난해 10월 5일이었죠. 트럼프 당시 후보와 처음으로 공동 유세를 하면서 직접 선거운동 지원에 나섰고요. 이후에도 선거운동을 계속해서 함께 해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아마도 이렇게 약물 복용을 좀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심의 목소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머스크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야기했을 때 머스크는 내가 지금 나사 요구에 따라서 3년 동안 불시에 약물 검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럴 일 없어라고 단정을 지었지만 사실상 이 뉴욕타임스 보도를 봤을 때는 스페이스X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적인 약물 검사를 하고 있는 거고 머스크는 검사 일정을 미리 안내받았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뱅크랑 인텔 관련해서 소비 전력 HBM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도체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리고 미국의 인텔이 HBM보다 소비 전력을 절반 정도 줄여준 HBM을 새롭게 개발한다라는 거고요. 최근 이제 반도체 개발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사이 메모리가 최근 설립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도쿄대 등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시제품을 만들고 양산 가능성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면 신형 반도체 메모리를 데이터 센터에 활용할 계획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코인 쪽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 세일러
마이크 세일러가 영란은행이 곧 비트코인을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국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매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정치권이나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티지의 공동 창업자인 마이크 세일러가 최근 이와 관련해서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고요. 지금 보시면 개혁당의 대표 나이겔 파라지가 영란은행 내에 비트코인 디지털 준비금 도입 계획을 공개를 했고,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를 기존 24%에서 10%로 인하하고, 은행이 암호화폐 이용자 계좌를 폐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궁극적인 자본 형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자산 배분을 법정 화폐에서 비트코인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내에 있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수탁과 실행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제 환경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영란은행 또한 이런 압박을 같이 받고 있다라는 설명도 같이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폭등 랠리가 준비되고 있는가라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공급 쇼크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향후 수개월 동안 가격 급등이 유지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기사를 보면요. 디지털 자산 전문은행 시그넘의 리서치 책임자가 비트코인의 유통 가능한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기관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큰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티슈 하우저는 1달러의 수요가 20에서 30달러 규모의 시가총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승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최근 1년 반 동안 이 비트코인의 유동 공급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 21 캐피탈 등의 비트코인 매입 차량 확산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 여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극대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4월 16일 이후에 4일 만에 자금 유출이 기록됐다라는 점도 낙관론에 힘을 보태고 있고요. 일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향후 20만 달러에서 최대 3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플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볼 텐데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확장 전략과 XRP ETF 도입 기대감이 겹치게 되면서 XRP 가격이 한 5달러 정도를 향한 강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가 코브라 뱅가드는 XRP가 하락 쇠기형 패턴을 상방 돌파한 후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전환하면서 상승세를 굳히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보통 상승 반전 신호로 해석이 되고요. XRP가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분석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도 강세 신호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분석가인 브렛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들어서 XRP의 활성 주소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서 가격 상승 그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용자와 거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또 XRP 커뮤니티 쪽에서 특히 리플이 만약에 서클을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 수십억 달러의 기관 자금이 XRP 생태계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고요. ETF 승인 기대, 온체인 수요 급증, 차트상 상승 패턴까지 겹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5달러 돌파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밈코인 관련된 내용도 좀 살펴볼 텐데요. 밈코인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총이 한 일주일 사이에 100억 달러가 증발하게 되면서 페페 그리고 파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코인 게이프에 따르면 5월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좀 보이게 되면서 밈코인의 시가총액이 740억 달러를 기록했다가 64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월말이었기 때문에 특유의 변동성이나 하락세가 반복되는 부분도 있긴 했을 텐데요. 다만 4월을 돌이켜 봤을 때도 4월에도 월말을 전후해서 민코인 시총이 520억 달러에서 좀 내려가게 됐고,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만 보더라도 160억 달러 정도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흐름이 공포 탐욕 지수가 하루 만에 74에서 69로 떨어지면서 최근 3주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기술적 지표, 시장 심리 모두가 지금 밈코인들은 약세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규모 청산이 발생하면서 지난 24시간 동안 21만 7천 명 이상의 트레이더가 한 7억 달러 이상 청산당한 점도 시장의 불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트레이더 제임스 위는 페페의 10배 레버리지 매수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서 반등을 기대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시장까지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잘 클리핑해서 좀 모아와 봤습니다. 밈코인까지 잘 살펴봤고요.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또 이번 한 주는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증시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라는 부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도 뉴스 잘 모아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